일본 나가사키. 오늘날 일본을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이끈 것은 일찍부터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바다를 통한 항해의 결과다. 그 창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곳 나가사키 항이다. 400여 년의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이 항구는 1571년 포르투갈과 첫 무역을 시작한 이후 일본 근대화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했던 최대의 무역항이었다. 해외 문물이 유입되던 유일한 창구답게 지금도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유럽 관련 유물들은 마치 유럽의 거리를 옮겨다 놓은 듯한 착각이 들 정도다. 나가사키 시립박물관. 이곳에는 당시 나가사키의 화려했던 과거를 엿볼 수 있는 무역품들이 진열돼 있다. 각종 유리 제품과 생사, 설탕, 모직물이나 염료, 약품 등이 나가사키의 주요 수입 품목이었다.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에 걸쳐 이곳 나가사키에 입항한 연합동인도 회사 선박의 수는 660척에 달한다. 네덜란드 중개무역의 거점 도시로 근대화된 서구 문물을 발빠르게 받아들였던 나가사키는 일본 속의 작은 유럽으로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때 일본의 주요 수출 품목은 은이었다. 특히 1640년부터 70년까지 연합동인도 회사는 유럽에서 수입된 양보다 많은 은을 일본으로부터 획득했고 암스테르담은 한때 국제 귀금속 시장으로 번영을 누릴 정도였다. 이 바람에 일본은 은 고갈로 고난을 겪자 한때 막부는 네덜란드 선박의 입출항을 억제하기도 했다. 발달된 서구 문물의 유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만은 아니었다. 일본 봉건제를 뿌리째 뒤흔드는 기독교가 함께 흘러들어왔기 때문이다. 마침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7년 천주교 금지령을 선포, 기독교에 대해 철저히 탄압하기 시작한다. 일본 최초의 기독교 순교 기록에는 26명의 선교사와 600명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한꺼번에 처형되는 참혹한 역사가 전해져 온다. 막부의 탄압에 반항하는 무리에게는 예수나 마리아의 그림을 받게 하는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 엄중히 처벌해 나갔다. 目的はですね、キリスト教を禁止したために、その当時ポルトガル人がね、長崎の町に住んでいて、そして日本人にキリスト教の布教をする、それを防ぐために人工の島を作ったんです。以後はですね、いわゆるヨーロッパの情報を独占するために、幕府がそのヨーロッパの情報を独占するために人工の島を使ったわけなんです。 1636년 결국 막부는 정권 유지에 기독교가 방해된다고 판단한 나머지 데지마라는 인공섬을 축조하기에 이른다. 에도 시대 개방과 쇄국의 양날에 섰던 일본은 이교도 유입의 방지를 위해 나가사키 지방유지 25명을 하여금 300여 평의 인공섬을 만들게 한 것이다. 이후 210여 년 동안 일본에서 유럽을 향해 열린 유일한 창구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 바로 이곳 데지마다. 또한 막부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의 무역업자들이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하고 세력을 확대하지 않도록 해외 무역을 독점하길 원했다. 데지마는 이런 목적으로 탄생한 곳이었다. 처음에는 포르투갈인을 수용하던 곳이었지만 막부에 최대한 협조하고 기독교 탄압을 적극 옹호한 네덜란드 상관이 이주에 들어오게 된다.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남성이 한하고 허가를 받은 기녀 외에 네덜란드 여성의 출입도 허락되지 않았으며 관계자 외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했다. 그러나 막부는 연합동인도 회사와의 무역을 계속하면서 이슬람권과의 교역도 유지하며 아라비아 문화도 꾸준히 유입했다.
복원 당시 발굴된 가축의 뼈는 이곳 대지마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음을 말해준다. 마침내 대지마에 설치된 네덜란드 상관은 일본 근대화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この出島というのは日本にとりましては大変重要な遺跡になります。と言いますのが当時中国と、オランダとのと長崎がですね唯一貿易をしているところというような場所になりますが西洋の文化が、こちらの出島を通して伝わってくるというようなことになりますので日本のですね近代化に対してはこの出島が本当に先駆け的な大変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います。で学術や文化、それとあと珍しいものを含んだその貿易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がこの小さい島出島を通してですね日本国内に十分に広渡っていくというようなそういった過程が江戸時代全般を通して、見て取れ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이처럼 일본이 근대화를 향해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을 무렵 조선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당시 조선은 임진왜란의 전란이 채 수습되기도 전에 이괄의 난이 일어나 왕이 한양을 버리고 피난을 가야 할 정도로 극심한 혼란과 불안에 휩싸인다. 또한 북방에서는 여진족이 인조의 향명 배금 정책에 반발해 병자호란을 일으켜 조선의 국토를 유린하기에 이른다. 이에 효종은 선왕의 굴욕을 씻기 위해 북벌 정책을 펴는 등 청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묘책을 궁리한다. 병자호란을 통해서 8년간의 소위 억류 생활한 데서부터 효종이 등장함으로써 새로운 자기의 정치관념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한 정치관념을 세우게 되느냐 하는 것은 인조 반정으로서 서인들이 정권을 잡기 때문에 거기에서 새로운 문제를 흡수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송시열을 비롯한 김상집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북벌 정책을 강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정책이 뒷받침하게 됐던 것은 소위 하멜이 필요하면서 하멜이 가지고 있던 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이 박연과 합쳐서 바로 효종의 북벌 정책을 감행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인조실록에는 박연이 1648년 무과에 급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드라이푸시 박연의 고향에는 박연을 기리는 동상이 세워져 있다. 네덜란드 이름 얀 얀세 벨테브레. 박연은 동료 3명과 함께 1627년 우베르켈크호를 타고 일본을 향하던 중 조선에 표착한 인물이다. 하멜 표착 26년 전이다. 표착한 그는 훈련도감에 배속돼 홍위포를 제작하는 등 병기 개량에 앞장서면서 효종의 북벌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원된다. 조선의 관료로 살아가던 그는 결혼해 2 자녀까지 뒀으며 병자호란 때는 직접 참전한 사실도 미루어 조선 정부가 박연을 매우 중요시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박연의 표착으로부터 26년 후 또 한 명의 네덜란드인 핸드릭 하멜이 조선에 등장한다. 이들은 당시 어지러운 조선의 시대 상황과 맞물리며 서양의 앞선 신무기 개발에 가장 크게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연에 이어 하멜 일행, 이들이 가져온 수석식 총이나 대포는 당시의 대외 정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네덜란드 헤이그시 국립공문서 보관소. 이곳에는 1603년부터 1794년까지 190년 동안 동인도 회사의 이름으로 출범한 모든 선박의 목록이 남아있다.
그중 1653년 스페르웨르호는 나가사키로 가는 도중 실종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편 하멜 일행은 1년 9개월의 서울 생활을 접고 전남 강진의 병영에서 약 7년간의 유배 생활을 거친다. 북벌 정책과 군사력 강화의 일원으로 흡수됐던 이들이 효종의 승하와 함께 필요성을 잃게 된 것도 유배 원인의 하나다. 더구나 하멜 일행이 수차례 탈출을 시도하는 등 말썽을 일으키자 멀리 격리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곳에서 하멜 일행은 함께 모여 살며 난파된 선박에서 돌려받은 녹피를 팔아 생기를 연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각종 부역에 동원되고 식량과 땔감을 구걸하는 등 온갖 고초를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려들과 친분을 쌓고 집과 가구, 텃밭을 마련해가며 이곳에서의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나라의 기근이 계속되자 다시 또 이들은 남원, 순천, 여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하멜은 이곳 여수로 보내졌다. 이때 생존자는 모두 22명. 하멜을 포함한 동료 12명은 이곳 전라 좌수영 본영에 머물며 혹독한 생활을 이어갔다. 이들에게 선정을 베푼 절도사가 있었는가 하면 뜨거운 햇볕과 겨울비 아래 며칠씩 서 있게 하고 끝도 없는 부역과 노예 생활을 요구한 절도사도 있었다. 이도빈 수사가 그 어진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이 형편을 둘러보고 그러지 말고 당신들도 여기 영민들과 같이 당신들 체주껏 힘껏 노력해가지고 좀 윤택한 생활을 하시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처음에 뭐 채소 장사, 생선 장사 별걸 하다가 나중에 목화 장수를 하게 돼가지고 이 돌산과 주로 남면을 다니기 위해서 이 나중에 알고 보면은 이분들이 배를 이용하고 배를 마련하기 위해서 먼 데를 다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남면 등지를 다니면서 목화 장사를 하면서 여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여수시 종포항, 하멜 일행의 탈출지로 추정되는 지역이다. 1666년 9월 4일 마침내 2배의 값을 치르고 배를 구한 일행은 그토록 갈망하던 탈출에 성공한다. 이때 함께 승선한 일행은 모두 8명. 조선생활 13년 28일 만의 일이었다. 현정실록 12년의 기록을 보면 조정은 동네 부사로부터 일본에서 항의 서신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하멜 일행의 탈출 사실을 알았다. 남은 일행의 송환을 둘러싸고 조선과 일본 양국은 갈등 관계를 빚게 된다. 결국 조선은 일본에 대한 회유책의 일환으로 일본은 통상국인 네덜란드에 대한 막부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양국의 송환 문제는 매듭지어진다. 권현당의 자라든지 무역확대 요청이라든지 외관의 요청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연동해서 조선 측에 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조선 측은 그런 요구들을 모두 들어줄 수 없고 가장 편하게 들어줄 수 있는 게 네덜란드인의 송환이기 때문에 즉시 네덜란드인의 송환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부 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막부 장군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외국에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덜란드인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네덜란드로 송환을 시켜야 되겠다는 의도 속에서 대마본을 통해서 조선 측에 그 네덜란드인, 잔류 네덜란드인에 대한 송환을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